4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한 40만 7천 불이었다. 집값이 예, 집값이 5% 올랐다는 건 예, 엄청난 5.7. 거잖아요. 5.7, 6% 가까이 올랐네요. 지난 3월에 스위스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달 8일에는 스웨덴도 기준금리를 내렸고 6월 초에는 유럽이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라가르드 총재가 거의 어김없이 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안 내릴 것 같죠. 6월 어렵다. 그리고 9월도 지금 이게 가능할까 말까 의견이 반분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왜 궁금하냐? 한국은행이 남들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 금리 언제 내려갈까요? 그리고 그 사이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을 때 항상 오세요.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잡지 않습니까? 예, 대답하기 어려운 때만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엔비디아가 예상대로 실적이 좋았고 우려했던 가이던스도 괜찮았고 혹여 주가가 빠질까봐 그랬는지 주식을 분할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어요. 이 정도면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창고 대방출인데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제 엔비디아 약발도 다 하는 겁니까? 약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나스닥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멱살 잡고 끌어올리기엔 너무 무거운가요? 예, 뭐 다우 지수가 이제 두 종목 때문에 빠졌는데. 네, 일단 다우에는 엔비디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 인텔이랑 보잉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 또 보잉 힘들고. 인텔은 다우에서 아웃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대신 이제 엔비디아 들어간다. 엔비디아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반도체 업종에서 바뀌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그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 인덱스 펀드들이 미리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인덱스 펀드들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다우 30의 인덱스가 그렇죠. 이미 상장돼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에서 이제 빠진다라는 정보나 그 공포만으로도 이미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우 지수는 좀 많이 빠졌고요. 아무튼 뭐 엔비디아가 보여줄 수 있는 OP 마진이라고 제가 한번 네.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맞아요. 예, 매출액에서 얼마를 버는지 이제 65% 봅니다. 와 진짜 예, 100억 매출에 65억 영업이익 납니다. 이런 회사가 있을 줄이야. 예, 삼성전자도 2017년에 한 35% 했거든요. 매출액의 35% 정도 영업이익하고 그 뒤 TSMC가 또 한 40% 하는 거 보고 야, 잘 번다.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엔비디아 보니까 제조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야 진짜 그래서 엔비디아는 실적을 뭐 어제 저희가 좀 면밀히 봤습니다만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엔비디아는 할 만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가이던스라고 하잖아요. 2분기 매출 전망도 뭐 상향하고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볼 때 또 주주들한테 액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상까지 준비를 한다는 걸 감안하면 뭐 엔비디아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2020년 팬데믹 때 테슬라가 주도주였던 거 생각하면 그때보다 주도주에 대한 믿음은 더 가는 거죠. 그리고 증거가 있죠. 그렇죠. 또 테슬라는 매출밖에 없었잖아요. 사실은 이익은 좀 뒤늦게 나왔고 거기다가 또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네. 그분 입 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힘들었는지. 두근두근. 오럴 리스크. 예, 네. 트럼프 퇴임하고 나니까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할 줄은. 이 배턴을 이어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에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장이 엔비디아는 할 만큼 했고 뭐 올라가는 쪽도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불안의 진앙지는 기준금리 언제 내릴 거야. 안 내릴지도 몰라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장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던 그 당일날도 본장에서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어림도 없던데 이런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의사록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일부 위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의사결정 12명이 하는데요. 그 11명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좀 금리를 올해 꼭 인하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징후가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위원은
미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며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하셨어요. 그럼 뭐 금리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일부라고 하면서 몇 명이 나왔다라는 건 19명 중에 한 2-3명은 올해 그냥 동결하죠. 아니 인상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 봐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태도들이 나온 거 아닌가. 누가 했을지 알 것 같아요. 일단 까시까리 그분 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사록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부분은 이게 한두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다수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 부분이거든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 전망이 어떨까요? 그래서 지난 3월달 점도표에서는 그래도 올해 3번 할게 네. 이렇게 좀 유지했는데 이제 6월 점도표가 걱정이 이제 6월에 금리 인하 기대는 많이 물 건너갔고 6월 점도표에서 혹시 이제 이게 횟수가 3번에서 1번, 2번 정도로 바뀌면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시장 참가자들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는 일단 지금 화제가 아니고 네. 올해 3번 그랬는데 어머 이거 잘못하면 1번 내지 2번으로 6월 나오면 우리가 어떡하지? 그때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이제 지금 좀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연준의 멤버들이 그 인플레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결국 집값 때문입니다. 집값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랑 달리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 소비자 물가에 포함됩니다. 그걸 이제 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뭐 일본, 유럽은 죄다 집세, 그러니까 월세 임대료만 그 주택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소비자 물가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전체 소비자 물가에 그냥 한 10% 조금 안 되는 게 전세랑 월세 가격 가지고서 우리도 인플레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36%. 와, 굉장히 비중이 크네요. 예, 그 집세 36%를 이제 분해해 보면 9%가 신규 임대료. 그러면 나머지 27%는 결국 집값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복잡해 가지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의 집값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집값 수준이 한 1년 이상 이어지면 이게 뒤늦게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 집값이 좀 조정받았잖아요. 그거가 이제 지금 인플레의 조정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소비자 물가 잘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4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한 40만 7천 불이었다. 집값이 예, 집값이 5% 올랐다는 건 예, 엄청난 5.7. 거잖아요. 5.7, 6% 가까이 올랐네요. 이러니 뭐 그렇다고 작년에 낮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작년은 네. 보합 정도였고 이 정도로 조정도 별로 안 받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아무튼 5.7이 나오면 요게 미국의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소비자 물가 집세에 포함되는 게 한 내년쯤 포함된다면 일부 위원의 말이 이건 거죠. 올해 인플레가 좀 진정되는 척하다가 네. 내년에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게 네. 이 집값을 소비자 물가에 넣는 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이 계산식도 좀 이상하다. 이거 뭐 왜 이렇게 늦게 움직이냐 말은 많은데 우리도 예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좀 건드렸다가 얼마나 정부가 고생했습니까? 아니, 우리 예전에 한 얼마 전에 한 16년 전인가요? 금값이 급등하니까 금반지 빼버렸잖아요. 통계에서. 뭐 네. 돌직구를 날리셔서 우리 MB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그 물가에 대한 음모론이 엄청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경제 치적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박빙 내진 박빙 열세잖아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왜 박빙 열세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인플레. 우리 물가가 올라서 난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고를 정말 느끼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은 늘어나고 하지만 집 없고 주식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만 올랐고 나는 살기가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인플레를 가지고 바이든을 공격하는 거고 이제 그 바이든을 공격하는 것 중에 최근에 커피 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별의별 음모론이 다 있는데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커피가 빠졌다더라. 아 진짜예요. 얼마 전에 그 뉴욕 타임즈의 싸움닭 네. 있지 않습니까? 그 폴 크루그만 교수의 칼럼에 조목조목 그 음모론을 파헤치는 포스팅을 하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아무튼 별의별 음모론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증시가 너무 코를 빠뜨리고 있을 때는 정부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해고를 해서 요 실업자를 늘려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 보니까 미국도 상황이 복잡하구나 싶어요. 너무 두 분이 박빙이라 리턴 매치. 그러게요. 그래서 원래는 그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보통은 경제 상황이 좋다 이게 다수설이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초박빙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거 수싸움이 치열할 것 같기도 예, 한데요. 그게 지금 또 연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이제 2라운드. 네. 이제 1라운드야 당연히 주식이랑 부동산 들고 있는 사람들은 2022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우리의 재테크에 미치는 영향을 1라운드에 보신다면 이제 2라운드는 이제 정치판이죠. 정치판에서 지금 왜 우리가 박빙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드디어 재밌는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뭘까요? 바로 뭐냐면 연초 이후 다우 지수로 측정. 이게 다우 지수가 최강 경기랑 좀 잘 맞나 봐요. 왜냐하면 테크 그 나스닥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특히 밸류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나스닥 그게 시장이야 이러는 분들도 아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다우지수에 포함도 되고 하니까 다우지수를 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의 다우지수 수익률과 선거에서의 여당 승리 확률을 측정한 재밌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랬는데 와 재밌더라고요. 25% 이상 올랐다. 승률 90% 여당이 여당이 네. 딱 한 번 빼고 다 이겼대요. 그리고 또 25%에서 아까 20%에서 25% 요 밑에 정도까지 밑에 레벨은 또 한 70% 정도. 근데 이제 지금 다우 지수가 좀 못 오르다가 또 어제 조정 네. 5.6% 현재 올랐는데 그 5.6% 오른 상황에서는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은 59%. 거의 반 수준으로 떨어지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네. 미국의 역사적인 다우지수 연평균 상승률이 한 10% 전후되니까 이게 지금 평균보다 약간 낮은. 근데 지금 아직 뭐 6개월 안 지났으니까 그렇죠. 이 현 수준으로부터 계속 상승세만 가면 바이든 대통령의 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조사한 결과가 있군요. 예, 아니 좀 뭐 심심한가 봐요. 아니, 제가 봐서는 이거 뭐 이렇게 확률까지 조사할 일인가 싶은데. 근데 확률 조사에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단순히 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그래서 IRA에 따라서 보조금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서 명운이 여기 걸려 있는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계속 공장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건 맞는 말씀인데 아무튼 박빙이다. 58%라는 거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속은 탈 것 같다. 그리고 연준이 정말 금리 인하 안 하면 시장의 랠리가 예를 들어 하반기 없다.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 안 그래도 선거 앞두고는 사실 시장이 10월부터는 네. 제가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 30년 하는 동안에 역대 대선에서 11월에 선거 있는 해 11월에 앞두고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는 거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빠진 적은 꽤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래요. 아니 그 눈앞에 오면 불안한가 봐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현금을 확보했다가 나 그날 결정하겠어.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네. 결국 이제 명운은 6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9월 정도까지 4달에 남았는데 그 사이 지금 우리가 점도표 어떻게 되냐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바이든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속 타겠죠. 자, 이런 상황에 그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나옵니다. 연준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것. 요거 연준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 물가에 후행하니까 이거 좀 늦게 나오잖아요. 보름 네. 늦게. 그래서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 나왔으니까 또 PC는 특히 집세 비중이 조금 더 적어요. 아까 우리 36% 그랬는데 요 PC는 집세가 24%인가 그렇거든요. 한 10% 포인트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PC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그래서 대체로 안정적이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안심할 정도 뭐 제로가 나오거나 0.1만 나오면
파티가 열릴 텐데 일단 지난달 0.3%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0.3도 사실은 특수 요인이 하나 있어서 떨어진 거거든요. 중고차 값이 폭락해서 떨어진 면이 좀 있어서 요거가 이제 이런 특수 요인을 제외하고는 사실 4월달 소비자 물가도 되게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일단 뭐 그래도 소비자 물가 나왔으니까 안심하고 싶은 긍정적인 마음은 있는데 찜찜한 거죠. 달리고 싶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예, 인플레가 그러고 있는 중이죠.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죠. 야, 지금 우리 그래서 한국은행이 입장이 참 난처할 것 같아요. 보면 작년 4월 이후로 보면 신흥국 22개 나라 중에서 11개 나라는 이미 금리를 내렸고 올해 들어서도 보면 주요 선진국들도 특히 유럽은 두세 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빠진 곳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죽겠는 건 맞거든요. 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금리는 동결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높여 잡았단 말이에요. 성장이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돈도 더 쓸 것 같은데 금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전 그래도 내려야 된다. 내려야 한다. 왜 그러냐면 수출 덕인데 사실 수출이 잘 되는 게 조선이랑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화장품 네. 이렇게 4개 업종인데 이제 이 업종들이 좋은 업종이고 되게 여기서 고용도 많이 나는 건 알고 있지만 옛날만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좀 없죠.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온기가 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천히 퍼진다. 그럼요, 박사님. 미국이 지금 금리를 9월에도 내릴지 말지 모른다라고 하면 미국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대체 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는 유럽 중앙은행을 봐야 한다. 6월 6일에 유럽 중앙은행이 내리고 나면 우리는 그걸 마음 편하게. 명분 삼아서 예, 우리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그 과거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변화를 측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들이 유럽 중앙은행 의사록 보는 거였습니다. 아,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 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정책 금리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나라는 레벨마저 비슷한 나라는 유럽이었습니다. 아, 2013년 이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 이후에 이제 유럽이 결국 제로 금리 가면서 우린 제로 금리 안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2018년은 우리도 금리 인상했으니까 이런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간 사이가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부터 우리는 굉장히 긴밀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그런 국가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이유는 뭐냐? 두 나라 모두 중앙은행의 물가지표가 주택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 물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2.9 했는데 유럽 중앙은행 아직 발표 안 났지만 2.4 예상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두 나라 모두 다 내수가 요새 좀 힘들죠. 힘들죠. 네. 특히 유럽은 또 요새 힘든 게 천연가스 가격 다시 오르고 있어서 진짜 국제유가 빠지는데 가스 가격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정말 가스 시장도 네. 뭔가 구조가 바뀌는구나. 이상해요. 원래 천연가스라는 게 별게 아니라 원유 캘 때 그때 같이 나오는 가스가 천연가스잖아요. 그리고 공급 가격도 사실은 그 둘의 에너지 효율비에 따라 연동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네. 유럽 쪽 그런 가스 물가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확실히 그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던 천연가스의 공급들이 잘 안 되던 것들이 시장에 계속 지금 마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히 2022년 12월에 있었던 영국의 트러스 총리 시절 네. 그때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그랬다가 영국 국가 부도날 뻔했잖아요. 야, 그때 국채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영국 영국 국채를 대거 다 팔면서 그냥 시장에 갖다 던졌죠. 예,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그러면서 같아요. 금리가 급등하니까 네. 이게 또 손절을 유발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자산 시장이 다 붕괴될 지경까지 가서 트러스 총리 사임하면서 지금 순항 나오면서 예. 해결됐었는데 이제 그때 트라우마가 유럽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인하한다.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우리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 혼내주러 올 사람들은 옛날보다 숫자는 좀 줄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자경단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채권 자경단. 정신 차리지 못해 이렇게 회초리 들고 오는 사람들. 그 오는 사람들이 이번에 유럽에서 안 나타나면 우리도
멕시코도 안 나타나고 저기 뭐 스웨덴도 안 나타나더니 이제 저기 프랑크푸르트도 안 나타났네. 그 사람들이 이제 좀 후퇴했나 봐. 자경단 휴가야. 이렇게 되면 예. 한국은행도 약간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약간 얼굴이 피시겠죠. 그러면 6월에 그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열릴 한국은행 금통위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을 면밀히 보면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얻는데 걱정되는 건 환율이잖아요. 환율이 지금 오늘은 다시 좀 올랐고 어제는 살짝 괜찮았고 환율이 아무리 빠진다고 해도 1350원 아래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행이 미국이 그냥 현 상황 유지하는데 금리를 내린다.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용기가 필요하죠. 저도 그래서 그 용기를 우리 혼자 내서는 답이 없으니까 성장률 전망은 상향했다 그러지만 그 성장률 전망의 내용을 보면 상반기는 올리고 하반기는 낮췄어요. 그건 결국 지금 수출이 상반기에 잘 될 거고 하반기는 자신 없어라는 거지. 사실 그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보고서가 너무 두꺼워서 다 읽지를 못했고요. 네. 중간까지는 읽었는데.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요새 경제전망 보고서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설명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신 거죠 네. 지금. 왜냐하면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튀겨서 일단 넣나요? 그래서 아무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얼음을 튀긴다는 얘기도 예,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율은 지금 우리만 오르는 건 아니니까 일본이 더 급한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용기를 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수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부동산 PF 문제도 심각하니까 네. 여기에 어떻게 뭐 돈을 대줄 수는 없고 금리라도 내려주면 급박한 사업장들이나 숨통은 트이죠. 또 기업들을 네. 숨통을 트이면 또 이게 선순환으로 들어가면 언제 그랬나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용기를 지금 없는 용기를 내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 오기 전에 돋바 하나씩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래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